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이 용산 집무실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방한 기간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이 추진되는데 핵심 의제는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협력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의힘이 반발했습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중수청 설립은 없었고 공수처는 수사 기소 분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정치설명서 서반장 김반장에서 여의도 상황 짚어드립니다. 검수완박 국민투표 과연 가능할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따져봤고 민주당이 낙마를 벼르고 있는 한동훈 후보자를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리은행 직원이 6년 동안 회사 돈 600억 원을 횡령했다 붙잡혔습니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내부 공범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수 스티브 유의 한국행이 또 좌절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행위가 대한민국 장병에게 상실감을 줬다며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과 남부 헤르손을 강제로 병합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회담 장소는 용산 집무실로 결정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임 후 불과 열흘 만에 역대 최단 기간에 한미 정상이 만나는 건데 첫 회담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열린다는 점, 거기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도 외교적 의미가 상당하다는 평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이례적으로 한국 기업 현장까지 방문하는데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고 먼저 홍현주 기자가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부터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방한하기로 했다며 21일에 윤 당선인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당선인 취임 11일 만으로 역대 한미 정상회담 중 가장 빠르게 이뤄지는데 1952년 이승만 아이젠하워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70년 만에 청와대가 아닌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립니다. 저희도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한미 동맹이 더 포괄적으로 강화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미국 대통령이 먼저 방한하는 것도 1993년 이후 29년 만입니다. 특히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방문에 앞서 한국을 찾는 것도 이례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한미 동맹 복원과 북핵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We'll meet the test, protect freedom and liberty, expand fairness and opportunity, and we will save democracy. 윤 당선인 측은 오는 6월 나토 정상회의와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검토 중이고 내년 1월에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을 확정지었습니다. 임기 초부터 국제 외교 무대를 통해 입지를 다져나간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번에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행보에도 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번 방한 기간에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선발대가 사전 답사까지 마쳤다는데 중국과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첨단 산업이 갖는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외교가의 해석입니다. 인수위 측 관계자도 이번 방안의 핵심 의제는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협력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원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TV조선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사흘간의 방한 기간 중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역대 미국 대통령이 방문국의 기업을 찾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경제 안보 그리고 기술 동맹의 추진 이런 중요한 또 과제가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국무부 관료 등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방문해 첨단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지 않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요구해왔다고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역시 첨단 기술 분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쿼드 참여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점진적 쿼드 가입을 공약했지만 쿼드 산하에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역내 관련국들과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는 미국은 핵심 동맹을 미중 갈등의 중심으로 밀어넣는 대신 첨단 기술 공급망 협력을 통해 실리를 노리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 완박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방안을 제시한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이틀 연속 국민투표에 드라이버를 걸었습니다. 여권이 법적 문제를 들어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자 장제원 비서실장이 직접 법을 개정하겠다며 의지를 보였고 선관위의 불가 방침에 대해서도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할 거면 대통령직을 걸라면서 국민투표 문제를 두고 뚜렷한 여야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어제 선관위가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그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월권 아닌가요? 선관위가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며 불가론을 편 데 대해서도 투표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언급했습니다. 국민투표에 있어서 재외국민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개정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수완박은 국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며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입니다.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함인지. 고민정 의원은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붙이라고 했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론하며 직을 걸고 도전할 패기가 있다면 진실성은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해지죠. 학계에서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다만 검수완박이 헌법에서 규정된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관련한 주장들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헌법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검수완박법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것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범죄로부터의 보호라는 국가의 중요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란 겁니다. 또 입법 독주로 대의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민투표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입법 절차는 그냥 대충 거치기만 하면 때는 어떤 형식적 과정으로 봤고요. 정치인들끼리 제멋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좀 바꾸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투표인 명부와 관련된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법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심평 변호사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투표가 하위법인 법률미비로 효력이 없어질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가 하위법령의 그 불비를 이유로 해서 그것을 마비시키는 아주 이상한 헌정 중단의 사태가 온다. 일각에선 재외국민 투표 규정을 상세히 정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면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 곳곳에서 새로운 허점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형 FBI를 표방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사라졌고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면서도 공수처는 그 예외로 뒀습니다. 이것 외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법안을 꼼꼼히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를 만들어 수사권한 대부분을 넘긴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안에는 중수청 조항이 빠졌고 수사력이 증발될 거란 비난이 나오자 민주당은 뒤늦게 추가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상정안은 경찰이 무혐의라며 불송치해도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공익신고나 기관고발 사건의 경우 고발인이 당사자인 경우가 많아 사건 자체가 경찰선에서 묻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끝나버리는 거죠. 공익단체 등에서 했던 그런 고발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다 이제 찾게 돼버리니까.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통해 검찰청 소속 검사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 분리해 검사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부칙을 통해 공수처 소속 검사는 수사와 기소 분리해서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렇게 법안 통과 과정과 내용에 대한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은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하루빨리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달라는 거죠. 반면 여당은 법사위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다며 야당 의원들에 대한 공수처 수사 요구로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장용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민영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에 배치한 것과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의 심의 요청을 묵살한 것, 그리고 법사위 의결 법안과 본회의 상정 법안이 다르다는 걸 법적 하자로 들었습니다. 헌정 파괴에 나서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다시금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통과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리력 행사를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 폭력적인 사태까지 벌어졌거든요. 공수처에서 잘 수사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OECD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면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검찰의 로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검찰이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고 있습니까? OECD에 파견 가 있는 검사까지를 통해 가지고 대검은 물론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 역시 OECD에 파견된 검사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검찰도 이른바 검수완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바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를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갈 경우에 또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백연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선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 과정에 법적, 절차적 흠결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안 발의자인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몫의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들어간 건 국회법을 위반한 입법권 남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절차상의 적법성, 절차상의 민주주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나 절차상의 하자가 많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놓고도 위헌 여부 다툼이 예상됩니다. 영장 청구권이 수사를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인지, 수사는 못하고 영장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를 놓고 양측이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이 수사 관련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는 상권 분립 위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행정부 소속의 검찰 업무를 규율한 것도 권한 침해라며 권한 쟁의 심판도 준비 중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검찰청도 법률로 정한 기관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대선 전국의 뒷얘기를 전해드렸던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코너가 이번 주부터는 정치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으로 이름을 바꿔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새 정부 취임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 상황을 심도 있게 짚어봐드리겠습니다. 자, 두 반장 오랜만에 보네요. 네. 역시 오늘도 서주민 아직은 여당 반장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건
국민투표 시나리오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검수완박 국민투표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논란이 많은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자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국민투표에 붙이는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 72조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늦어도 투표일 18일 전까지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 예. 이 장제원 비서실장이 비용 등의 문제를 감안해서 6일 지방선거 때 이렇게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언급을 했는데 그러려면은 18일 전까지인 5월 13일까지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의 그 취임일이 5월 10일이니까 그러니까 불과 사흘 안에 공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국민투표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내각 구성이 늦어진다면 현 정부의 일부 장관들도 이 국민투표안 의결에 참여하는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민투표 하려면 윤 당선인이 직을 걸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직을 걸 수도 있습니까?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2004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묻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죠. 이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물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 역시 이 위헌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수완박 국민투표와 함께 또 직을 걸고 싶어도 걸 수가 없다.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수완박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느냐 이것도 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당시 헌재에서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건 없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선거가 인물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국민투표는 이렇게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특정한 국가 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법안도 대상이라면 그 입법사항은 국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박주민 의원의 말은 좀 잘못된 거네요. 예,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뭐 그게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법안이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절차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윤 당선인이 정말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국 이후에 헌법 개정안이 아닌 이 특정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역시 클 수밖에 없겠죠. 이 장제원 비서실장이 윤 당선인에게 제안을 해보겠다라면서 윤 당선인의 실제 의중과는 일단 선을 긋고 있는 것도 여론을 먼저 지켜보고 판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 통상 그런 수순을 밟게 되죠. 자, 김정우 반장은 어떤 소식을 준비했습니까? 네, 요즘 그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이죠. 그 소통령 한동훈이란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법무장관 지명 때부터 뭐 파격적인 인선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검수완박 논란까지 뒤섞이면서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벼르고 있는 후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소통령에 그 왕장관 그리고 어나더 윤석열, 뭐 만사 한통 프리패스, 패셔너블까지 모두 오늘 하루 동안 민주당에서 나온 수식어들인데 어떤 맥락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 한통, 한통운이면 프리패스일 것입니다. 뭐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하면서 당당하게 준비했다는 듯이 굉장히 불편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 후보자의 패션을 가지고 조금 지적하는 건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당선인의 최측근을 법무장관으로 기용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낙마 1순위로 이렇게 찝어서 검증을 좀 벼르고 있는 거는 맞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민주당이 오히려 좀 체급만 키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야 뭐 한 후보자를 이렇게 일개 장관 후보자라고 굉장히 격하를 하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인터뷰 과정에서 그 일개 장관 후보자가 한 말을 두고 굉장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표현이다 또는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직접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한 후보자가 곧바로 몸살이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받아치면서 대통령과의 공방 국면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권의 집중포화를 맡고 있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모습과 좀 겹쳐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정권 초기에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여권에 대한 수사가 어떤 식으로든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후보자의 존재 자체가 여권에는 위협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 해도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의 수사 능력에 절대적인 신임을 갖고 있습니다. 마침 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날 그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만나서는 뭐 이른바 아빠 웃음, 그러니까 한박 웃음을 보였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당선인의 한 후보자에 대한 신뢰 이건 뭐 이미 다 잘 알려진 사실인데 특히 검수완박 이게 마무리되고 나면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장관의 역할 위상 이것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거기서 다양한 가설이 등장합니다. 실제 검수완박이 마무리되고 한국형 FBI와 비슷한 기관이 만들어지면 그 자리로 다시 발령을 낼 거란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줬다가 다시 칼을 주는 셈이죠. 근데 그건 좀 너무 앞서 나가는 예상 아닌가요? 그런데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란 이 인선 자체도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어차피 민주당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까지 반대하는 그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면서 협치를 깬 상황이기 때문에 당선인 측도 밀릴 수 없다 이런 기류가 강하게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도 어차피 행정 권력에 포함되는 것이고 2천여 명의 검사를 수사해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기관 역시 행정 권력의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으로서도 굉장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전국의 관심이 대통령보다 법무장관에게 쏠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두 반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정부가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인수위의 신중론에도 정부가 실외 마스크 해제에 무게를 실은 이유,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후 필수품이 된 마스크. 하지만 다음 주부터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게 확실시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감소세와 의료 대응 역량이 충분하고 그동안 참아주신 국민들에게 보답해도 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발표는 내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제 시점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입장은 다릅니다. 5월 하순 정도에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확진자 숫자가 아직은 많습니다. 안 위원장은 가을철 대유행과 새 변이의 가능성 등을 들어 마스크를 당장 벗기보다 20여일 뒤 판단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수위와 현 정부의 의견 차에도 내일 발표될 조치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란 의견이 인수위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규제라는 거는 한번 완화하면 다시 강화하기 어려운 거고 사실이고요. 실외 마스크 해제가 자칫 실내 마스크 착용마저 느슨하게 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기업에서 대규모 횡령 사고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제1금융권인 우리은행입니다. 직원이 6년 동안 회사 돈 600억 원 이상을 빼돌렸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내부 공범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내부 감사에서 회사 자금이 614억 원 이상 사라진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차장급 직원 A씨가 횡령한 건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옮겨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횡령을 한 은행 측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를 알고 잠적했던 A씨가 고소장 접수 4시간 만인 어젯밤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A씨 동생도 자신도 연루됐다며 몇 시간 뒤 제발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횡령 관련 혐의는 인정하지만 그 외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횡령한 돈은 2010년 우리은행이 참여한 기업 매각 과정에서 예치된 자금 일부로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그 부서가 기업 개선부라는 데거든요. 제휴일에 그 회사만 관련이 있는 건지 다른 회사들도 있는지 보고 있거든요. 경찰은 은행 내부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A씨의 구체적 범행 방법과 돈 사용처 등을 조사한 뒤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어떻게 6년 동안 모를 수 있었는지 대형은행에서 일어날 수 없는 원시적 범죄의 금융권도 충격이 큽니다. 6년 동안 우리은행 내부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소리고 은행에 감사를 진행해온 회계법인 또 금융당국의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럼 해당 직원이 600억 원을 어떻게 횡령한 건지 김지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은 2011년 자산관리공사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이란 기업에 파는 계약을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중도 파기로 계약금 578억 원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횡령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란 기업이 국제소송에서 이기면서 이 돈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 됐고 송금일이 돼서야 횡령은 들통이 났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금융제재로 이란 송금이 불가능해지면서 계좌가 방치된 점도 있지만 6년간 3차례에 걸쳐 600억 원에 달하는 돈이 빠져나갔는데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돈이 빠져나갔고 그리고 누가 함께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시중은행의 대형 횡령 사건에 금융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중견기업 횡령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도 나옵니다. 특정한 개인의 직원이 그거를 통장을 이용하고 횡령하는 게 좀 이례적이고 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죠. 금액도 그렇고 충격적인 일이긴 하죠. 지난해 우리은행 종합검사에서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금융당국은 뒤늦게 심각한 문제로 판단된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현역 장교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가상화폐 업자에게 군사 기밀을 넘겼다가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유출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인 이모 씨는 지난해 8월 육군 모 부대 소속 A 대위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씨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왔는데 A 대위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해주면 가상화폐 등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밀을 빼내는 데 필요한 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필요 장비도 공급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인 A 대위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빼내 이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씨에게 전달된 자료에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육군 보안수칙 등이 포함됐고 이들 기밀 정보는 북한 공작원 손에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수사 결과 이모 씨는 7억 원 상당, A대위는 4,8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지난 2일 A대위와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 내 휴대폰을 해킹한 것 같다며 발뺌했지만 본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정보 획득에 적극 참여한 정황을 검찰이 찾아내자 꼬리가 잡혔습니다. A대위와 이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이 씨는 받은 돈이 투자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시내버스 안에서 40대 남성이 여성 승객을 강제 추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기사는 버스를 경찰 지구대로 몰았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던 남성이 버스에 오릅니다. 빈자리가 많은데도 버스 안에서 계속 서 있더니 앉아있던 여성 승객에게 몸을 접촉합니다. 또 다른 여성의 뒤에 앉아서는 손으로 추행까지 합니다. 지난 26일 오후 3시 반쯤 부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버스 안에서 성추행을 목격한 운전기사 김성윤 씨는 이곳 경찰 지구대 앞에 버스를 세웠습니다. 김 씨는 앞문만 열고 길 가던 시민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승객 대부분이 중년 여성인 상황이라 순간적으로 지혜를 짜낸 겁니다. 가는 길에 어차피 서금 지구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 침착하게 제가 할 때 도망을 못 가게끔. 지구대 경찰관이 즉시 달려와 4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버스를 탄 것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를 분석해 A씨의 추가 성추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가수 스티브 유의 한국행이 또 불어댔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행위가 대한민국 장병에게 상실감을 줬다면서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미국 LA 영사관에서 연겁 후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 미국 이름 스티브 유.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는 한국 땅을 꼭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병역 기피가 목숨을 걸고 병역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장병에게 큰 박탈감을 줬다며 비자 발급으로 인한 유 씨의 사익보다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보호할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단기 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하다면서 경제활동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할 타당한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후 병역 기피 논란과 함께 한국 입국도 제한됐습니다. 2015년 병역 의무가 풀리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2년 전 대법원이 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했고 유 씨가 다시 소송했지만 패소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식당이 붐비고 거리에는 사람이 많아진 것 체감하셨을 텐데요. 배달 주문이 확 줄면서 중고시장에는 오토바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편에 중고 오토바이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배달 주문이 줄면서 중고시장에 배달용 오토바이 매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콜이 거의 안 들어온다더라고 지금 기사분들이요. 그래서 지금 수입이 너무 안 된다고. 이 배달용 오토바이 기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품귀 현상을 빚었지만 지금은 가게 바깥까지 중고 매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달 중고거래 사이트엔 배달용으로 인기인 오토바이가 매물로 312건이 올라와 지난달 208건보다 50% 늘었습니다. 이게 줄어들고 줄어들었어요. 이게 한 30%는 줄어든 거예요. 매물은 많은데 구매하려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우리가 제일 큰 시장인데 바글바글해 사람들이. 오늘 손님 한 몇 분 정도 오셨어요? 하나도 안 왔어. 배달 업계에서는 4월이 비수기여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배달 기사들은 코로나 반짝 호황이 끝날까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치킨 한 마리 값이 3만 원은 돼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던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이번에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올리브 기름 등의 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해서 점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소비자와 가맹점 사장들이 뒤집어쓰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BBQ가 다음 달부터 가맹점주들에게 납품하는 원부자재 39개 품목 가격을 평균 19.5% 올립니다. 올리브 오일 15kg 한 통이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33% 오르는데 부가세를 포함하면 17만 6천 원에 달합니다. 두 통 반이 들어가는데 한 번 기름 치울 때마다 거의 4, 50만 원을 넣고 채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대충 계산을 해도 많이 났어요. 각종 치킨 소스는 물론이고 포장 박스와 비닐봉투 가격도 인상되는데 쿠킹 오일은 무려 70%나 올립니다. BBQ는 앞서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내세우며 다음 달부터 치킨 메뉴 가격을 2,000원씩 올린다고 했지만 이번에 원부자재 값을 동시에 올리면서 일부 가맹점주들은 도를 넘어선 횡포라고 반발합니다. 원부자재 값이 지금 그냥 30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뛰어버리면 다 빼고 나면 우리 10%도 안 남아요. 그냥 마이너스에 단순화할 줄 알아요. 본사는 국제 곡물 가격 폭등 등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4.5% 증가한 608억 원을 기록하면서 해명도 궁색해졌습니다. 바쁜 것 같은데 어떻게 주말 같은 때는 통장에 들어오는 건 없어요. BBQ는 가맹점을 위한 가격 인상이라고 했지만 가맹점주는 늘어난 재료비 부담으로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 결국 소비자만 비싼 치킨을 먹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아도 소비자는 당해낼 재간이 없죠. 이 돼지고기 원산지를 5분 만에 판별할 수 있는 키트가 개발됐습니다. 어떤 원리인지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동 창고 안에 칠레산 돼지고기가 가득합니다. 축산물 이력 번호를 위조해 국산으로 팔리는 돼지고기입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속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분. 결과가 바로 나오자 유통업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동안 돼지고기 원산지를 분석하는데 4에서 5일이 걸렸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외국과 우리나라의 돼지열병 백신 접종 유무의 힌트를 얻어 검정 키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산은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해 항체가 있지만 외국산은 항체가 없다는 점을 활용해 가짜 국내산을 찾습니다.
실제로 검정 키트에 돼지고기 조각을 넣어보니 국내산은 2줄, 외국산은 1줄이 표시됩니다. 하나의 시료를 채취하고 한 군데 단속을 했다면은 이제는 같은 시간 내에 한 5-6군데까지도 이제 점검할 수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검정 키트를 활용한 단속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첫 당정 협의를 열고 다음 주 발표할 국정과제를 조율했습니다. 지난 2년간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액을 54조 원으로 산정하고 정부 출범 즉시 추경안을 편성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라면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약속한 금액보다는 적게 지원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보건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윤석열 정부 화이팅! 새 정부 출범 전 열린 예비 당정은 다음 주 발표할 6대 국정 목표와 110개 국정 과제를 조율했습니다. 과거의 보수 정권이 담지 못했던 새롭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바라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정부 출범과 동시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추경안 제출 등이 논의됐습니다. 인수위는 지난 2년간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개 사이의 코로나 피해액을 54조 원으로 추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정부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다면 저희들은 철저하게 정확한 손실에 따라서 맞춤형 손실 보전을. 이미 31조 6천억 원이 지급된 만큼 추가 지원액은 22조 4천억 원이 될 전망인데 그렇게 되면 한 곳당 평균 407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엔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54조 원은 손실 총액일 뿐 피해 지원금은 아니라면서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추경 과정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수위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 지원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특화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인수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가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신료 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내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현재 공영방송은 그들만의 방송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날선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영방송 수신료 운용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 적정한 수신료는 얼마인지 검토하고 수신료 배분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방만 경영 등에 대해서 안팎으로 지적이 매우 많습니다. 얼마나 받고 어디에 쓰였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는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시켜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개선안은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각계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유명무실해진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부와 공영방송이 공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방송사의 실적을 평가하고 공영방송 스스로 결과에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수위는 종합편성 채널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와 크림반도 북쪽 헤르손은 러시아가 사실상 점령한 지역이죠. 러시아가 이 지역들을 강제 병합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주민 투표를 해서 명분도 만들 계획인데 2014년 크림반도 때와 방식이 똑같습니다. 현지 상황은 최우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크림반도 북쪽에 있는 헤르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 러시아를 규탄합니다. 러시아가 루브라를 사용하게 하고 친러 자치국인 헤르손 인민공화국을 세우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의 탈출도 이어집니다. 개전 직전 푸틴이 독립을 승인한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 영토로 병합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중순쯤 주민투표를 실시하는데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할 때와 똑같은 수순입니다. Хочу вновь подчеркнуть, все задач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роводимые нами на Донбассе и Украине, начатые 24 февраля, будут безусловно выполнены. 남부 오데사에선 미사일 공격으로 희생된 민간인들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할머니와 엄마, 3개월 된 갓난아기, 모녀 3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Мы этого человека знаем больше 7 лет. Мы с ним работали вместе. Светлый человек, семья у него была светлая, и ребенок у них только родился. Это очень большая трагедия. 러시아는 돈바스에서 오데사까지 동남부 흑해 연안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러시아가 유럽 일부 국가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이 여파가 에너지 시장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연합을 분열시키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유럽의 천연가스 수출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본보기로 삼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Naiwnością było wierzyć, że Rosja nie zastosuje szantażu gazowego. 불가리아도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뒤 반러시아 행보를 보였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걸 무기로 삼아 EU를 분열시키겠다는 푸틴의 노림수입니다. It is unilaterally stopping gas deliveries to certain EU member states is another provocation from the Kremlin. 다만 EU는 이런 사태에 대비를 해왔다며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회원국들이 가스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러시아산 가스가 끊기면 독일의 GDP가 최대 5% 줄 걸로 전망됐습니다. 공급량이 줄어든 만큼 가격도 올랐지만 어쨌든 아껴 써야 합니다. 베를린시는 난방비 절감을 위해 야외 수영장의 온도를 2도 낮추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 수출하는 천연가스 물량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EU와 대책 마련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과수원이 비상입니다. 이 봄철 꿀벌이 꽃가루로 옮기면서 자연 수정을 해줘야 식물에 열매가 맺히는데 꿀벌 실종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농민들은 일일이 붓으로 꽃가루를 묻히거나 드론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과수원 나무마다 하얀 사과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농민들이 붓을 들고 빨간 꽃가루를 일일이 묻힙니다. 꿀벌이 할 일을 사람이 대신하는 겁니다. 벌이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벌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인공 수정을 꽃가리를 해요. 손이 닿지 않는 나무 높은 곳은 농약 살포기와 드론을 이용해 꽃가루를 뿌립니다. 농민들은 사과꽃의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 기계 작업과 함께 이렇게 벌통을 과수원에 직접 두기도 합니다. 양봉업체에 돈을 내고 꿀벌을 빌려오기도 합니다. 세 통 갖다 여놨어요. 꿀벌이 산에서 오고 이런 자연벌을 온다고 생각하면 힘들죠, 그거는. 꿀벌을 빌려주는 양봉업체도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꿀벌 실종 사태로 양봉장에 빈 벌통이 즐비하고 3천여 마리가 있던 벌집엔 겨우 100여 마리만 남았습니다. 양봉 농민들은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조차 몰라 발만 동동 구릅니다. 꿀벌이 생태계 파수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30% 정도가 소멸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 꿀벌 실종 사태가 식물 생태계 균열로 이어지면서 꿀을 수확하는 양봉 농민과 과수원 농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돌과 청동 그리고 철가루가 가진 잠재력에 주목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어떤 재료보다 예술적이면서도 자연의 힘을 느끼게 하기 때문인데요. 최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거대한 돌 위에 다른 색상의 작은 돌을 올려 마치 수도승의 모습 같은 대형 조각들. 3m 높이의 조각 작품 5점이 전시장을 가득 채웁니다. 이번 전시회는 돌같이 보이지만 섬세한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작은 석회암 모형을 3D 스캔해 확대한 후 청동 주물을 뜨는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스위스 출신 현대미술가 우고 론디노네는 돌이 가진 에너지와 시간의 축적, 조형적인 아름다움에 집중해왔습니다. 2013년 뉴욕 록펠러 센터 광장의 청석 조각과
2016년 라스베이거스 옆 네바다 사막의 거대한 돌 작품으로 공공 설치 미술의 주요 작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복합적인 조각을 통해서 현대적인 명상의 시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랑 검정 물감이 자연스럽게 물결을 그려냅니다. 작가는 철가루를 섞은 물감으로 격자 무늬를 그린 뒤 캔버스 뒤에서 자석을 붓처럼 이용해 작업하는데 자석이 오래 머문 곳에는 밤송이 같은 철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 독특한 무늬가 나타납니다. 자성을 이용해서 원초적인 힘에 의해 움직여지는 조형성을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재료의 물성을 극대화해 원초적인 자연의 힘을 느끼게 하는 작품들이 색다른 경험을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프로야구 시즌 초반 가장 눈에 띄는 타자는 단연 롯데 한동희입니다. 이 홈런, 타율 모두 1위인데요. 팀 선배 이대호를 꼭 빼닮았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타격하자마자 직감이 가능한 까마득한 타구. 장외 홈런이 날리며 범상치 않은 시즌을 예고한 한동희. 타율, 홈런, OPS 등 KBO의 타격 지표를 휩쓸며 더 이상 롯데의 유망주가 아닌 어엿한 KBO의 간판 타자로 성장했습니다. 타석에선 단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직구 타율 4할오픈 5리를 비롯해 다양한 변화구도 잘 받아쳐 투수들에겐 가장 까다로운 상대가 됐습니다. 특히 팀 선배 이대호를 놀랄 만큼 빼닮았습니다. 이름 이니셜 DH부터 운명 같은 두 선수. 부산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해 롯데 1라운드로 입단. 내야수 거포로 주목받으며 5년차 대기만성 스타일까지 닮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입단 때부터 포스트 이대호로 불렸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올 시즌은 대선배를 뛰어넘는 활약을 떨치고 있습니다. 어제 SSG와의 연장 11회에선 한동희를 고의사구로 거르고 이대호를 상대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선배님들도 좀 타격에서 노림수나 이런 거 가르쳐 주셔가지고 좀 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좋은 결과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프로 5년차의 타격 부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던 이대호. 한동희의 5년차 활약이 롯데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몰라. 청국장 목소리 이찬원이 미스터 트롯 결성을 앞두고 뭘 부를까 고민하다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또백이랑 울긴네오로를 정해주신 우리 아빠 찬스. 내가 봤을 땐 아빠는 성향이 좋아. 네. 18세 소리를 하는 게. 농구 대통령 허재가 KCC 감독 시절 큰아들 허웅이 신인 드래프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3순위까지도 지명을 못 받고 4순위 KCC 차례가 왔습니다. 마침 팀에 허웅의 포지션 슈팅 가드가 비어 있었지만 허재는 덤덤하게 다른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상심한 아들은 농구를 그만두겠다고 했고 아내한테는 이혼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는 속으로는 미칠 지경이었지만 부자가 한 팀에서 뛰기가 부담스러웠다고 털어놓았죠. 그리고 4년 뒤 국가대표팀 감독 허재는 정반대 선택을 했습니다. 선발 심의기구와 충돌하면서까지 두 아들 허훈과 허훈을 뽑았다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자신은 사퇴했고 형제도 대표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또 하나 아빠 찬스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부부와 남매 네 가족이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서 교환교수 또는 유학을 다녀온 겁니다. 장학금 혜택을 다 합치면 수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매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각기 2년씩 장학금을 받을 때 김 후보자는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이거나 동문회가 주축이 된 한미교육문화재단의 감사였습니다.
누가 봐도 매우 우연하지 않은 우연이지요. 해명도 정호영 후보자와 판박이처럼 같습니다. 선발에 내부 관련자들이 일절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하지만 선발을 총괄하는 한미교육위원단 위원회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출신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외대 총장 때 억대 보수의 대기업 사회이사를 겸직한 데 대해선 이사장 허락을 받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내가 네 친구야? 내가 네 친구냐고. 대학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학생들 앞에서 소리치는 영상을 비롯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한둘이 아닙니다. 앞서 정호영 후보자는 아버지가 학교에 있다고 해서 아들, 딸을 꼭 다른 학교에 보내야 하느냐고 항변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 반응도 다르지 않습니다. 의심받을 짓은 아예 삼갔던 조상들의 상피와 피혐의 정신이 무색합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공인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억울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실을 알 때 비로소 공인이 될 자격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가족 모두가 능력이 있어서 장학금 받을 자격이 차고 넘쳤더라도 한 번쯤은 사양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가진 분이어야 대한민국의 교육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4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꼭 그래야만 했습니까? 였습니다. 서쪽 지역은 황사의 영향으로 종일 미세먼지가 기승이었습니다. 내일은 이 먼지를 해소시킬 단비 소식이 있는데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에 예상되기 때문에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동쪽 일부 지역은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강수량은 많지 않겠습니다. 제주와 강원 영동이 최고 40mm, 수도권은 최고 20, 그 밖의 지역은 5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낮 동안에는 다소 더우셨을 텐데요. 비가 더위를 좀 식혀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가 15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해안가로는 비보다는 바람이 더 문제입니다. 이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에서는 특보 수준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 없이 선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8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